안녕하세요. 원일이 TV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수대석 시간 돌아왔습니다. 장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뭐를요? 구독자 10,000명이.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장 이거는 소장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 또 예. 10,000명을 훌쩍 넘어서 지금 거의 기하급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일이 시청자 TV. 여러분들의 네. 덕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 장성철 소장님의 이거 덕분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오셨고, 예, 사랑해주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근데 대단한 그럴수록 거예요. 책임감 느끼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좀 무겁지만 시원한 제주도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지금 뒤에 이렇게 제주도 쫙 보이고 있는 거? 모르시죠? 거짓말이지. 이게 유튜브 이게 세상이에요. 네. 제 후배 중에 지금 저 비가 안 오고 있는 막간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가 있다고 그래서 시원한 장면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속지 마세요. 뒤에 그냥 저 연두색 같은 그런 네. 커튼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골방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원한 제주도로 모시고 온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 휴일 아침이니까. 이제 10,000명 넘었으니까 직접 제주도 가서 찍어요. 한번 저 맞아요. 데리고 가셔가지고 3박 4일 한번 데리고 맞아요. 가세요. 예, 제주도 가서 한번 우리 방송도 네.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일 큰 뉴스를 보면은 역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권경애 변호사의 예, 그 통화 내용. 네. 예. 이 사안의 본질은 네. 전화를 뉴스데스크 MBC 보도가 나가기 전이냐 후냐 1시간 전이냐 뒤냐는 그건 본질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건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도가 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나갈 거다라고 잘못 알아들었거나 착각할 수도 있죠. 본질은 그게 아니고 네. 시간이 아니고 네. 통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권경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로 쭉 올렸던 내용이 철저하게 가공된 허구의 주장이냐, 네. 소설이냐, 뭐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자체가 뭐 내가 한동훈은 얘기했을 것 같기는 한데 윤석열은 얘기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면 뭔가 얘기를 하기는 했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 곤란한 거죠. 것 같아요. 상당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가 있어요. 예. 근데 하지만 상당히 뭐를 얘기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요, 진짜. 방통위원장이 이런 얘기 하면은 그냥 허위사실 고소할 거다. 현직 방통위원장이 그러는데 우리 유튜브도 이거 정지당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계에서는 얼마나 파워풀한 인물이고 막강하죠.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일반 국민 여러분들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인 거예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종편, 지상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문 닫아야 돼요. 저승사자예요. 네. 예, 목줄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이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기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하루 딱 보도하고 나서 사라졌잖아요. 예.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언론과 방통위원회라는 것의 그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거려니 하고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은 쪼가리만 볼 게 아니라 검, 권, 언 유착으로 국면이 전환된 큰 틀에서 봤을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 논란에 등장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한 거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예, 권경애 변호사가 전하는 한상혁 위원장의 그 발언 내용, 네. 이런 내용들이 권, 검, 언 유착 사건의 핵심 쟁점인데, 요거 이제 수사를 좀 하기는 해야 될 내용인데 수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성이 없죠. 어제 있었던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봐도 정권을 향한 수사, 자기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하지 않겠다. 네. 그런 수사를 하지 않고 방어막을 친 검사들은 우대해주고 승진시켜준다. 예. 라는 명백한 사인을 줬어요. 예. 충성 인사들을 승진시키는 인사. 자, 우리 앞으로 정권 2년 남았어. 너희들 출세하려면 우리한테 줄 서. 윤석열이나 한동훈처럼 그런 식으로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사인을 줬잖아요. 국면이 검, 언 유착에서 검, 권, 언 유착으로 국면은 전환이 됐으나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수사 안 됩니다. 장수환님 생각이 같구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남아있는 건 국회예요. 예. 국회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상임위에 불러가지고 예.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막 증인신문을 해요. 아니 이건 그 권경애 변호사가 기억이 오류라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로 좀 끝날 것 같아요. 예. 사인 간의 전화통화 내역이었다라고 딱 끝내버렸대요. 네. 근데 이게 증거가 어떻게 사인 간의 전화통화 내역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이 공인이 이런 내용을 그 검찰총장이 나쁜 놈이고 내쫓아야 된다 그러고 한동훈 검사장 안 했다잖아요. 왜 그러세요? 지금 안 했대요. 아니 안 했다고는 안 했다니까 말을 하긴 했지. 한동훈 검사장이 나쁘다라고 하는 의견은 인정했다니까요. 기자들 앞에서.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고.
한동훈이 나쁘다라는 의견은 피력했지만 내가 의견도 피력 못하냐? 그게 어떻게 권검원 유착의 증거냐?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 방송하면서 원유리 국장님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현직 방송사 지금 논설위원으로 계시는데 이걸 아니, 한상혁 위원장이 보면은 아니요. 저는 한상혁 위원장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관계만큼은 정확하게 워딩 그대로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은 원유리 국장님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 겁먹었구나. 저도 방송에서 잘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 잘리더라도 제가 원유리 TV 나오면 되니까 시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방통위원장 자리가 센 자리라는 거. 그럼요.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오늘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했던 얘기는 그런 이 권검원 유착 사건으로 국면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내용들 중에 한상혁 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주목받은 단체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민원연하고 민변. 네. 권경의 변호사하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한상혁 위원장이 변호사죠. 변호사 본인 활동. 좌파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변호사 활동으로서 뭐 이렇게 뭐 유명한 분은 아니었던 거고 언론 쪽 변호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럼 좌파 쪽 분들을 자기는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다라고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원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요. 예, 민원연이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이게 84년도에 예. 지금 저희 대학 다닐 때 생긴 거예요. 네. 전두환 정권 때. 84학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 해직 기자분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민주화 세력이 이제 한번 독재 정권을 견제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기자분들이 만들어서 여기서 했던 잡지가 있잖아요. 월간지. 말지를 여기서 발행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또래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말지 기자들이 그때 1세대들이 국회의원 했던 최민희. 맞아요. 정봉주 의원도 말지 기자 출신이에요. 아, 그분이 기자예요? 예, 거기 그 말지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 예.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 보수 언론들이 쓰지 못했던 기사들을 말지에서 많이 썼었죠. 저 대학 다닐 때 말지 보면서 정말 전두환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민언연이라는 데가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있어 빠질 수 없는 단체기는 하죠. 지금은 아주 막강해졌어요. 그 민원연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민원연에 근무하다가 민원연 출신들이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공직사회도 갔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 그만두고 나면 다시 민원연 가서 돌아가세요.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해요. 하다가 정권 바뀌면은 또 다시 들어가요. 그렇죠. 회전문 인사가 됐고 그렇죠. 민원연이 지금 이제 정권 주축의 주춧돌처럼 지금 돼버렸어요. 그 기둥 한 몇 개 기둥이 있잖아요. 예. 한 대여섯 개 기둥 중에 아주 중심된 기둥이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언론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언론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는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민원연에서 하는 이 언론 견제 활동이 그 어떤 활동보다도 더 강력하고 저도 민원연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린 적이 한 10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방송 나가서 무슨 발언을 해요. 그러면은 그 발언에 대해서 민원연이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를 쓰면은 미디어 오늘에서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기사를 써요. 예.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또 기사를 받아서 써요. 그러면은 그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로 넘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 패널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 패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패널을 출연시킨 방송사를 페널티를 줘요. 예. 그래서 제가 대략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10번 정도 민원연 모니터링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출연했던 방송이 상당히 좀 페널티 받고 그랬습니다. 민언련이 하는 그 활동을 보면은 사람이 일단 많아요. 거기에. 많아요. 그죠?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 모니터링은 되게 한 분야예요. 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분야도 하고 상당히 많은 이 조직 체계가 아주 많더라고요. 이게 특정 그룹을 딱 만들어서 그건 다 유급이죠. 유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서 어떤 특정 매체, 특정 프로그램의 특정 인물, 예를 들자면 장성철 딱 찍어줘요. 그러면 그 모든 이 장성철의 발언을 모니터링을 쫙 해서 받아 적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문제다 싶으면 그걸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민원연 활동 그동안 뭐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이분들이.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너무 친정부적, 친민주당 성향으로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민원연에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보수 우파 쪽 언론들이에요. 맞아요. TV조선, 채널A 여기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MBC라든지 TBS라든지 JTBC는 모니터링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안 하고 보수 쪽 방송들 프로그램들만 해서 그쪽에 나오는 보수 쪽 우파 쪽 논객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 자기 검열돼요. 제가 이거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 그렇게 가면은요 방송사에서 이 부분 여기서 지금 모니터링 해가지고 우리한테 경고장 같은 거 날라왔다. 예. 좀 말 좀 조심해달라.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스스로 검열한다니까요. 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방송사에 피해 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거다. 그렇다고 제가 방송 나가서 뭐 욕하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말 지어내야 하겠습니까? 비판의 강도가 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많이 제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어준 방송이나 이른바 좌파 방송들에서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방송을 했다고 그래서 민원연이 문제 삼은 기억나요? 거의 없어요. 없죠. 거기는 허위사실 유포에도 예. 문제가 없어요. 왜냐? 김어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잣대가 이중잣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 31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되짚어 보면 30년 동안 민주 언론을 위해서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공로는 분명히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민원연의 활동을 보면 본인들의 기준에 딱 맞춰서 거기에 맞는 언론은 언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 뉴스라는 어떤 이중잣대를 적용을 하면서 사실상의 언론 통제기구로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네. 예.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민원연이 그동안 84년 이후에 지켜왔던 그 민주화 언론, 민주 언론 이런 것의 숭고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결국엔 돈과 권력이라고 봐요. 민원연 활동 열심히 하고 프로젝트를 하니까 정부로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 사업비를 갖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를 들어가니까 이게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돈과 권력을 맛보니까 맞아요. 정의연처럼 거기도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상당히 어용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되기 전에 네. 2018년에 민원연 공동대표를 했죠. 맞습니다. 그 전에는 MBC 박문진 이사를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MBC와 민원연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친정 관계인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최민희 전 사무총장하고도 친분이 깊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완전히 그냥 사석에서는 뭐 오빠 동생 하는 사이라 하더라고요. 예. 자,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MBC가 검언 유착 보도를 했고 그 보도가 나간 날 권경의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고 네. 방송 전이냐 후는 본질 아니니까 그건 따질 필요 없는 거고 네. 거기에서 한동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쫓아버려야 된다. 네, 그냥 나쁜 놈이 아니고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이 내용 자체는 권경의 변호사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근데 그때 박근혜, 이명박, 뭐 예를 들면 이재용, 그다음에 최태원 집어넣었을 때는 그렇게 수사 잘한다고 박수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직접 당하니까 2017년 5월에 정권이 바뀌죠. 네.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하고 첫 정부 수석 기억나요? 전병헌. 네. 전병헌 의원이 첫 정무수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출범 초기예요. 변호인이 한상혁이었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전병헌 수석이 검찰에 걸리잖아요. 네. 돈 먹은 걸로. 네. 그게 한국 e스포츠라고 맞아요. 야당 시절에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 야당 시절에 문방위원이었으니까 맞아요. 그쪽 롯데 쇼핑으로한테 3억 원을 받았는데 그게 야당 의원들 그게 있잖아요. 아니 돈을 달라 할 수는 없으니까 협회를 만들어서 협회에다가 후원금 내라고 3억을 냈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주도를 했던 사람이 윤모라고 비서관이 있어요. 네. 그 검찰이 정권 출범 초기 맞아 첫 비리 수사를 한 게 하필이면 전병헌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에 그 비서관들을 잡아다 놓은 거야. 네. 그것도 3명을 한꺼번에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3명을 긴급 체포를 했어. 한상혁 위원장이 그 당시에 법무법인 그 정세 대표 변호사였는데 거기 그 윤 비서관의 변호인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회했다는 얘기야. 조사를 해봐서.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한동훈 검사의 수사가 너무 터프하고 심하다. 문제 있다 저거. 이렇게 느꼈다는 얘기를 이번에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좀 찾아봤어. 네. 첫째, 한동훈은 그때 3차장이야. 네. 중앙지검? 예. 그 수사를 한 데는 첨단범죄 수사 일부였어요. 네. 그럼 거긴 부장검사야. 네. 근데 변호인이 한동훈 3차장을 만날 일이 있었을까? 내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검찰청에 물어봤어요. 없대. 아, 그렇죠. 그 보좌관 수사하는데 또 3차장 검사가 직접 하지 않고.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 뇌리 속에는 한동훈은 정말 나쁜 검사로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정권을 향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경멸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간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상혁 그렇죠. 이 두 분 사이에. 그런데 그 권검원 유착 사건으로 지금 국면이 전환된 상태에서 그 한동훈 검사장을 잡기 위해서 그 헛발질 수사를 했던 검찰 간부들은 다 잘 됐죠? 너무나 잘 됐습니다.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 검사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됐습니다. 옛날 대검 공안부장. 네. 신성식 중앙지검 3차장 검사 반부패 강력부장 됐어요. 옛날 대검 중수부장.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반부패 강력부장 했던 사람이 심재철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갔는데 거기 이제 그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예산. 딱 쥐고 있는. 아니,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에요. 이 사람을 대검 차장으로 보냈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대검 차장으로 놨어요. 넘버 2. 완전히 목을 재는 거죠. 이거는. 꼼짝 말하는 거지.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근해가지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점심 드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관용차 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시고 이러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결제할 것도 없고. 이거 검찰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돼요? 되죠, 제가 왜 안 돼요? 문제 삼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좀 더 있어요. 뭐냐면은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동부지검 장관분? 네, 이 사람이 채널A 사건 때 윤석열 총장과 대립했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동부지검장 갔어요. 근데 동부지검에서 지금 뭐 수사하고 있어요? 추미애 아들 탈영 의혹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수사 되겠냐고요. 6개월 뭉갰으니까 뭐 앞으로 한 1년 6개월만 뭉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것도 그렇고 박순철 의정부 지검장 이 사람이 뭐 했었냐면 윤석열 총장 장모로 기소했던 사람이에요. 맞다. 근데 이 사람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남부지검이 지금 라임, 옵티머스 다 걸려 있잖아요. 또 KBS 허위보도 사건, 맞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가 고소한 거 다 지금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거든요. 뭔 얘기겠어요? 뭉개. 권력을 향한 우리에게 불리한 수사 뭉개.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자기네 사람들을 곳곳에 다 박아놨어요. 야, 나는 그 대검하고 중앙지검만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 장 소장님은 넓게 보셨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시내 동서남북 지검장들의 면면을 보면 동부지검장 김관정 갖다 박은 거하고 남부지검장의 박순철 지검장 임명한 거 다 그런 추미애 장관의 포석이 다 담겨 있는 거다. 그렇게 보이지고 전 문제가 된 게 날카롭다. 또 한 개가 더 있어요. 뭐예요? 왜냐면 우리 지난 1월에 검찰 인사 때 계속 비판했던 게 법무부 검찰의 핵심 요직 다 지금 호남 분들이다 라고 비판 많이 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똑같이 다 호남 분들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국장. 반부패 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예. 다 호남 분들이에요. 이른바 검찰 인사의 빅4라고 하는 요직 4개가 다 호남 편중으로 간 사례가 제 기억에 없어요. 두 번째예요, 지금. 언제? 첫 번째는 1월달, 두 번째는 7월달. 두 번째. 이 정도 들어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호남 편중 인사가 제일 많았을 때가 DJ 정부 들었을 그쵸. 때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는 못했어요. 그때도 검찰총장은 영남 사람이시고. 네, 일부러.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지역 편중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두 번째구나. 난 처음인 줄 알았더니 두 번째요? 1월 하고 사요. 7월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번 인사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만드는 라인업을 완성시킨 거다라고 보여져요. 윤석열은 어차피 임기를 못 채울 거고 나갈 거니까 이성윤으로 대선까지 쭉 가자.
그 라인업을 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검 차장으로 갖다 놓은 그 조남관 네. 그 검사장이 이성윤 지검장보다 한 기수 아래거든요. 아래인데 그런데 위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검장으로 승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성윤 지검장도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줄만 했는데. 아유, 그 충성을 다해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사실 윤석열 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바로 점핑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이성윤도 결국엔 너 여기서 제대로 우리를 보호하면 검찰총장 시켜줄게. 더 열심히 해. 이런 뜻이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으로 결국 갈 거다. 이렇게 저는 한 표 아주 글로 세게 보시는구나. 밀어봅니다. 네. 어찌됐든 이성윤 라인이 이번에 영전이 아니라 그냥 초대박 영전으로 간 건 맞죠? 아, 이거 공공수사부장, 반부패 강력부장 이 핵심 수사 부서의 부장을 자기가 데리고 있던 1, 3차장이 됐잖아요. 네, 네. 이거는요, 윤석열 총장은 허수아비고 이성윤이 모든 검찰의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국면은 검언 유착에서 권검언 유착으로 전환은 됐으나 검찰 수사는 굉장히 난망 속에 빠졌다. 불가능하죠, 이제. 너무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시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요, 인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안을 추미애가 받아들였어요. 그건 맞아요. 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 이 사람들 승진 좀 시켜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그 완전 받아들였다니까요. 네. 그래, 요놈들이 바로 윤석열 라인이구나. 싹 빼고. 다 자천시키고, 지방 보내고, 승진 안 시키고. 야, 추미애 뭐 말 들어줬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군요. 네. 예, 암담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원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 인사까지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상혁 위원장의 또 다른 친정 네. 민변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변 전성시대죠. 아우, 전성시대요. 왜냐하면 이게 뭐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대법관 이런 것도 민변 출신들이 지금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의외로 민변 잘 아실려나 모르겠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요. 이것도 우리 대학 다닐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그 첫 회장 조영래 변호사라고 예. 유명한 예, 인권 예, 변호사 출신이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변 출신이고 네. 민변 활동하다 구속된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부산에서 구속됐던 게.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변호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만 명. 3만 명 시대라 그래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옛날에 뭐 사법고시 150명 시대부터 시작해서 300명 됐다가 1000명 됐다가 그렇죠. 지금은 로스쿨에서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데 불과 1년이 안 걸렸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변호사들이 많아졌어요. 어찌됐든 그 3만 명 중에 민변 출신들은 한 1000명에서 1200명밖에 안 되거든. 아, 이거 바보 같네요. 다 지금 민변 전성시대 다 거기 참여하지 왜 안 받아주죠? 거기도 확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이제.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 출세길이라는 걸 이제 네. 변호사들이 알 테니까. 그래서 젊은 변호사들은 다 민변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김남국, 김용민 뭐 다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그죠?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만 명 중에 1000명밖에 안 되는 민변이 국회, 청와대, 그 시민단체, 사법부 다 장악했어요.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 방송이요. 방송 나오는 변호사들이요. 다 민변. 좌파 쪽에 있는 변호사들 대부분 다 민변이에요.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목요일날 가서도 밤에 방송하는데 자기도 민변 회장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권경애 변호사랑 같은 33기. 예. 자기 같은 변호사라고. 이제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민변에 있어야 모든 권력과 돈을 또 접근 가능한 또 어떤 루트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수임도 많을 거고. 근데 제 또래에서의 민변이라는 조직은요. 네. 정말 민주화 그 자체를 위한 순수한 모임이었었어요. 네. 그 1세대들이 누구냐면은 네. 그 조영래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 뭐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시는 박원순? 거고, 박원순 시장이 기억나세요? 그 권인숙 네. 의원, 지금 의원 됐죠. 부천서 성고문 사건 네. 때 변호 맡아서 이게 사회 문제화 시킨 게 박원순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그때 이 민변하고 지금의 민변은 뭐 완전 다른 조직 같아. 권력이 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연처럼 민변 출신들이 이 정권 내에서 상당히 많이 요직에 진출했습니다. 누구 있을까요? 한번 좀 볼까요? 먼저 국회를 좀 보면 누구 먼저 생각나요? 국회에서. 국회 좀 박주민. 네, 또 뭐 당대표 출마한 박주민. 그다음 뭐 김용민. 김남국. 개싸움 운동본부. 근데 대부분 다 변호사들은 민변 출신일 거예요. 그냥 그런가? 민주당에 있는 변호사. 저기도 있다. 최광우, 황희석 뭐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진보 진영에서 목소리 큰 국회의원들 다 민변이네. 그렇죠. 그죠? 뒤에서 배경이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대단한 권력 집단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겁나는 게 전두환 때 하나회가 이 권력의 요소에 다 포진돼 있었잖아요. 민변이 잘못하면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자기네들끼리 포진을 해서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인 네트워크가 좀 구성이 됐다고 보여져요. 누가 대표적인 줄 아세요? 이재명 65년생. 그러니까 60년대생부터 70년대 그 사이에 있는 민변 3세대 출신들이 지금 현재 정권의 기득권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중추가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박주민,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황희석. 그리고 한상혁 변호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여전히 민변 제야로 남아있는 게 권경의 변호사인 거예요. 그랬던 권경의 변호사가 작년부터 글을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조국 사태 이후에. 니들은 기득권이 됐고 변질됐고 니들은 이제 물러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다 지금. 제가 권경의 변호사 이렇게 좀 쭉 검색을 해봤더니 본인이 조국을 옹호하는 이 청와대 당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상당히 자기는 괴로워갖고 정신적인 혼란을 느꼈대요. 이게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공정, 정의, 양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권경의 변호사 표현 그대로라면 제정신 갖고는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순수했던 사람들은 이 권력에 변질돼가는 그 민변 출신들, 이 권력자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아. 분노를 느끼는 거죠, 정말.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을 권력으로 쭉 끌고 들어온 그 공통 분모가 조국 전 장관이에요. 보세요. 최강욱, 황희석. 조국도 민변인가, 그럼? 아니죠. 변호사가 아니니까 민변은 아닌데 민변 3세대 출신들의 공통 구심점이 조국이고요. 이분들을 국회에다가 밀어넣기 위해서 뒤에서 다 작업을 했던 것도 조국이고 최강욱 청와대로 끌어들이고 황희석 법무부에다 밀어놓은 거 인권국장. 조국 민정수석이었죠. 한상혁 변호사 민원연 공동대표 할 때 방통위원장 천거해서 검증하고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맞아요. 조국 민정수석이라니까. 그러네요. 지금 인사수석하는 김혜숙 수석. 이번에 뭐 사표를 내긴 냈더만. 안 바꾼다 그러던데요? 김혜숙 수석은? 그래요? 거기는 뭐 거기도 집은 다주택자긴 하던데. 대통령이 너무 신임을 해가지고 안 바꾼대요. 왜냐하면 민변 출신이라서. 그다음에 부산 법무법인 부산? 거기를 맡아놨. 그러니까 워낙 이 신뢰가 깊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민변 출신들의 이 휴먼 네트워크 이게요 지금은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가공할 만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잘 아실려나 몰라.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 권력을 사적 네트워크가 장악하는 순간 나라의 불행은 시작되고 정권의 불행도 시작이 됩니다. 오래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민변 활동을 시작한 게 민변도 저희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벌써 30년 된 거예요. 2년이 30년 된 인연들이야. 88년에 이제 결성은 됐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거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운동권 해서 정말로 이렇게 뛰어들었던 그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있고 민변 출신들은 전면에 나서서 운동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서 가지고 고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변호사가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야 변호사, 이제 인권 변호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연결돼 있어, 확실히. 서로 챙겨주고 끌어주고 그런 상황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권력을 가진 자와 재야에 남은 진짜 민변 변호사, 그다음에 민변에서 뛰어나와서 현실 정치를 하는 분들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제가 방송을 해서 이제 몇몇 변호사들을 봤는데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급들도 민변이 많더라고요. 거기 있는 변호사들이 젊은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이 출마하려고 나와가지고 방송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민변 이래야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분명히 저는 셀 수가 없어. 반작용이 나올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죠. 입에 달고 사는 검찰개혁? 검찰개혁. 민변개혁해라. 검찰개혁하지 말고. 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개혁에 지금 아직 딱 이 타겟이 이제 윤석열이 돼버렸죠. 윤석열만 쫓아내면은 검찰개혁이 완성이 되나요, 국장님? 내가 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어. 예.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적개심에 가까운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알아요. 느껴져요. 왜냐하면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90년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각종 시국 사건들, 박종철부터 시작해서 부천서 사건, 그다음에 구로 구청 사건 이런 걸 이제 벌어져요. 시국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저는 이제 기자예요. 그럼 민변 변호사들이 달려오고 이제 공권력이 동원이 되죠. 그러면 항상 싸움이 어떻게 이제 귀결이 되냐면 법정에서 민변 변호사들과 검찰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검찰은 그 당시 검찰이 뭐예요? 권력의 사냥개들 아니에요. 충견들이잖아. 시국 사건만 벌어지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구속시키는 거 뭐 처벌하는 거고 민변 변호사들은 거기에 막 온몸으로 저항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라 그러면 이가 갈리는 거야. 그러한 부분이 있군요. 그게 몸에 이게 뼛속같이 이 분노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이제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당한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요.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한 거잖아. 그렇죠. 검찰이 사냥개 역할에 충실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은 반대로 뭐 모르겠어. 뭐 나머진 다 빼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드니까 이 갑자기 정치적으로 이게 모순에 빠진 거야. 이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요, 장성철이 원일이 국장님을 초대해서 얘기를 듣는 그런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그 민변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봐요. 뭐예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인데 공수처를 띄웠잖아요. 맞다. 공수처의 수사관과 검사 대부분이 민변 출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자격 요건 딱 보면. 그래서 공수처 이퀄 민변 검찰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검찰이 힘을 빼가지고 공수처로 힘을 다 가져오면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도 다 가져오면 기소권은 물론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다 갖다 놨죠. 법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던 거 야 일로 가져와 우리가 수사할 거야라고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진정한 검찰의 여태까지 검찰이 가졌던 권력을 자기네들이 가질 거란 말이에요. 민변의 검찰화가 될 것 같아요. 그 권력을 가져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한을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상대 진영이 될 수 있고 어떤 안건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수사를 마음껏 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단으로 그래 국민들이 검찰 개혁하겠다는데 반대하면 안 되지. 검찰 개혁하겠다는데 여론조사 해보면 당연히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허울을 씌워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다. 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 소장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저는 딴 거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정치적 중립이에요. 정치적 독립인 거예요. 독립과 중립인 거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된 거는 대한민국에서 딱 세 개다. 사법부, 검찰, 언론. 이 세 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시스템적으로 그게 안 되죠.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검찰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그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검사라는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정권에 저렇게 하수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요? 나를 고검장 시켜주고 지검장 시켜주고 뭐 공공수사부장 시켜주고 그 권력을 갖게 해주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정의로움을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요? 역사에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 권력을 향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뭉갰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 당할 텐데 일순간에 나의 승진과 나의 보직 때문에 그러한 정의로운 가치를 잃어버린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한민국 검찰이 2,200명인데 그 중에 뭐 한 절반 정도는
본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뭐 이렇게 줄 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 많아요. 이번에 그 영전했다라는 심재철 그 부장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조국 그 장관 기소한다고 이제 그랬더니 혼자서 불기소한다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 총장이 야 나한테 직접 갖고 와 내가 해서 결제해가지고 총장이 결제해서 그렇죠. 기소했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상가집 가서 망신당했잖아. 그렇죠. 후배 검사. 네가 검사야? 그렇지. 후배 검사들이 술 한잔 먹고 술 취한 척하고서는 난 취해. 조국이 왜 무죄야? 그렇지. 이게 무죄면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딨냐고 그냥 정면에서 들이받아 버렸잖아요. 참 이렇게 권력을 사유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 법적 제도적인 이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다.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는 거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30년 된 단체가 정말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 정권이 바뀌어서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오면서 권력 그 자체가 이제 기득권이 돼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진중권 교수, 네. 김경률 회계사, 그렇죠. 권경의 변호사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번 달에 뭐를 이렇게 대담을 하고 그거를 책으로 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586 운동권 집권 세력은 변질됐다. 네. 권력으로 이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 물러나야 된다. 당신들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올바른 주장인데 이미 권력을 맛보고 돈을 맛본 사람들이 그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부정당할 수도 있고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계속 정의로움을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권력이요. 예. 움켜쥐면은요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그냥 두 손으로 이렇게 모래를 떠받치면요 하나도 안 나가잖아요. 근데 한 줌 집어가지고 이렇게 꽉 줘보세요. 마른 모래 다 빠져나갑니다. 그거 와닿네. 왜 그거를 왜 못 느낄까요? 국민들의 민심을 국민들을 하늘로 알고 이렇게 두 손으로 떠받쳐야 돼. 그런데 이분들이 권력을 잡았잖아. 움켜쥔 거예요. 쥐면 질수록 빠져나간다. 줄줄줄줄.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도 없어요. 맞아. 국민들은 항상 옳고 정의롭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지금은 이제 176석 거여의 힘을 믿고 본인들을 그 세력을 지탱하는 민변, 민원연, 민주노총 이렇게 지지층들만 끌고 가면은 20년 집권, 100년 장기 집권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민주노총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민주당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3대 조직이라고 그러면은 민원연, 민변, 민주노총 이렇게 세 개를 흔히 꼽잖아요. 네. 근데 민주노총의 위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돈이에요. 거기는 돈. 조합비.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집권 세력이 야당 같았으면 광화문에 벌써 천막 치고 지금 다 난리 났을 거다. 근데 지금 야당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 속사정을 잘 모르시면 그럴 수 있는데 돈이에요, 돈이죠. 돈이에요. 이게 뭐가 천막을 치고 장애 집회를 하고 그랬을 때 야당들이 훨씬 더 잘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요, 광화문 거기에다가 큰 무대를 만들어요. 무대 만들고 조명 만들고 스피커 빵빵하게 하잖아요. 그거요, 제가 얼마인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통합당에서 그거에 뭐 얼마 안 되는 그러한 뭐 스테이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한 10분의 번 1도 안 행사하는데 3억 든 거네, 3억.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에 좀 몇 배나 되는 그 스테이지를 만들잖아요. 동원도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좌파 진영은 그런 장애 집회가 열리면은 그 장애 집회를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한 100만 명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10,000원씩만 한 달에 받아봐요. 예.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그 민노총의 주축이 되는 게 이제 금속노련, 언노련 이러는데 언노련도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럼요. 쪽이에요. 예. 방송사들이 다 들어가 거기 그렇죠. 있으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KBS에서 한동훈 검사와 관련된 채널A 기자 사건 관련해서 오보를 했잖아요. 사과를 예. 했잖아요. 예. 그런데 KBS에서는 1노조, 2노조, 3노조가 있는데 2노조가 민원연 소속에 맞아요. 그 PD 기자들이 소속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자기네들 진상조사위원회 참여를 안 해요. 안 해요. 눈을 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민원연과 민주노총의 어떤 역량하고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보수 우파의 이런 역량하고를 비교해 보면 한 10대 1 될까? 10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돈 정도로. 조직, 그다음에 여론을 끌어가는 힘, 이거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거대 여당을 떠받치고 있는 이 외곽 조직 얘기를 오늘 좀 하다 보니까 네. 민원연, 민변, 뭐 참여연대, 뭐 시민단체 결국 뿌리는 운동권이죠. 학생 운동권이죠. 운동권. 예.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이 끈끈하게 이렇게 유대의식을 강화시켜 나왔고 그것이 사회에 진출해서는 서로 챙겨주는 끌어주고 밀어주고 생계까지도 다 챙겨주는 거죠. 예, 예. 보수 진영들은 참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다 진짜 없었어요. 예. 진보 이진영은 뭐 권경에 무슨 뭐 이런 분들이 조금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끈끈한 것을 보면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딱 이제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딱 뭉치는 건 분명히 있죠. 그게 이제 운동권 출신들의 워낙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운동권 대부라고 하는 그 허윤회 이사장 구속. 운동권 대부라고 하면은 다른 운동권 분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가? 허위내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운동권 내부에서는 그렇게 뭐 인정받던 사람은 아니고 또 실제로 선거 운이 없었어요. 세 번이나 나왔다 떨어졌다. 사실 재보궐까지. 이분이 왜 구속됐습니까? 근데 허위내. 뭐겠어, 돈이지 뭐. 돈이에요? 태양광? 아니 이번엔 근데 사실은 변호사법 위반이더라고. 아, 알선수재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돈 받고. 장 소장 뭐 문제 있어. 해가지고. 내가 누구 잘 아는데 내가 얘기해줄게. 돈 좀. 근데 이 변호사법 위반은 이거 없어져야 돼요. 변호사들이 자기 이익 보려고 이렇게. 근데 뭐 우리는 이제 뭐 이 로비라는 게 합법이 아니니까 어찌됐든 변호사법 위반으로 되면은 한마디로 그냥 사기쳐서 들어간 건데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한 게 이 허인회 이사장이 그 선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녹색 드림이라고 이 현미 효소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말 많았어요, 처음부터. 예.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잘 아니까 서울시 보조금만 받은 게 75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임금 체불이 또 5억이 된 거야, 직원들한테. 그래서 저 영장이 한번 청구됐다가 그때는 기각됐는데 구속된 이 과정과 이 동선을 놓고 보면 일이 어디서 다 벌어지냐면 국회에서 벌어지는 거야. 아, 그럼요. 국회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정말 국회와 서울시에 눈먼 돈이 많긴 많나 보다.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막 예를 들면 허인애가 찾아가요, 운동권 친구. 그래서 야, 내가 태양광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환경부 그다음에 이게 산업부에 여러 가지 이런 기금 좀 만들어가지고 태양광 사업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태워줘.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증액을 해요. 자, 이러한 부분 우리 태양광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해야 되니까 예산 한 50억 정도 증액.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그냥 헤엄쳐가지고 땅 짓고 헤엄쳐서 그 예산 다 따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 31년을 복귀를 해보면 과거의 정치인들의 비리는요. 돈 많은 재벌들한테 돈을 다이렉트로 받는 게 그게 정경유착이 기본이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비리야. 근데 지금은 나라 예산이 덩치가 커지고 이게 되면서 국민 주머니 털어먹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장 소장은 그럴 사람은 아니지. 허인회 이사장 구속될 때를 보면은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서울시에서 37억 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이라는 거를 받아가요. 네.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이거 선정 과정에서 허인의 녹색 드림에 특혜줬다라고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겠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갔어? 일 써버렸잖아요. 아니 다 어디 가고 직원들 퇴직금을 세상에 못 줘서 그걸로 영장이 들어가냐고. 이번에 검찰 조사로 뭐 밝혀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서울시 아파트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가호에 달려 있는 미니 태양광이 있어요. 많잖아요. 네. 지금 그 사업들에 운동권 출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분명히 권력형 비리라고 해서 정권 바뀌면은 제일 먼저 타겟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검찰에 이만큼 지금 쌓여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없애버리겠네. 이번 새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태양광 할 때 장치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국산 업체를 선정을 해야 우리 국산 이걸 개발하는 그쵸. 기업들한테 돈이 가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걸로 돈이 도는 거고. 국산 업체 한다고서는 사업 계획서는 써놓고 보조금은 받았어. 근데 정작 이 중국산 유사 제품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중국으로 가는 돈이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도 그 중국에 있는 업체들 다 운동권들이 거기 가서 이미 다 사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납품 받고. 네.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 아니야가 아니라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유사 중국산 제품 쓴 거 있잖아요. 네. 정부 지원금 받은 거 시정명령 내렸어요. 시정명령 환수하라고. 듣겠습니까? 뭐 근데 돈은 다 이미 나가고 없는데 뭐. 그래서 내가 좀 장 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게 국가 예산이라는 거, 나라 돈, 국민 세금, 이게 이렇게 눈먼 돈처럼 돼버렸지? 예산안 처리도 그냥 자유롭게 다 했잖아요. 물론 한 번 정도는 뭐 미래 자유한국당 같이 했지만 작년 같은 예산도 다 자유롭게 그냥 야당 없이 다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인생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니, 태양광 사업 얘기하셨으니까 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진짜 유례 없는 폭우라고 하지만 유례 없는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태양광 사업 때문에 사람 너무 많이 죽었더라고. 네. 안타까워. 지금 곳곳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벌목이 너무 많이 진행됐어요. 거기를 이제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까는데 폭우가 내리니까 속수무책으로 쓸러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가평의 pension 거기 무너졌잖아요. 그 뒤에를 보면요. 태양광 한다고 지금 벌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이게 있구나. 저는 이 폭우 끝난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 다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원일이 TV에도요, 시간이 나면은 전문가 모시고 제가 꼭 그거 한번 하려고 좀 하는데, 해주세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면 탈원전 정책 얘기로 안 갈 수가 없거든요. 네. 탈원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한전이 20년 만에 적자잖아요. 네. 우리 전기료 올라가게 생겼어요. 올리죠, 당연히. 전기료는 준조세예요. 네.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거 얘기해야 돼. 부동산가격도 올라가고 전기료도 올라가고 도대체 안 올라가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저 주제는 이 민주당 거대 여당을 에워싸고 있는 이 외곽 조직들의 그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민원연, 민변, 그 시민단체, 민주노총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외곽에서 일하는 운동권 출신 사업가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제가 정치는 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있어야 힘이 나오고 사람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동원되면은요, 그것이 하나의 큰 세력이 되고 그게 민심으로 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댓글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그룹분들 처음에는 조직을 했을 거예요. 돈을 갖고. 그분들이 사람들을 더 이렇게 많이 영입을 해서 인원이가 더 늘어나죠. 그러면 그분들이 댓글 달잖아요. 그게 민심이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돈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이 정권의 문제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정권을 떠받치는 거대한 힘이 된다. 그래서 이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파헤쳐야죠. 그 당장 저기 나왔잖아요.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누가 파헤치냐고요. 근데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검찰 인사를 해버렸는데 검찰이 파헤치지 않으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아니 언론이 파헤치고 국민들한테 힘이 있잖아요. 선거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예전에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또 기본소득 나눠주면 어떡해요? 누가 이기나 보자고요. 네. 국민이 이기죠, 당연히. 민심을 이기는 권력 없습니다.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얘기를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떠든 거야. 오늘 장성철 TV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원일이 초대서 오늘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오늘 제가 너무 생각이 말을 들고요. 많이 했나요? 흥분했나 봐요. 저 많이 공부했어요. 저 진짜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돼 있구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 주엔 방송 나가서 이러한 부분들도 녹여서 꼭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신 거 제가 잘 녹여서 방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말을 좀 줄일게요. 아니요, 저한테는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제가 공부도 덜 돼 있었는데 아니에요. 국장님 때문에 공부 많이 됐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우리가 시원한 제주도까지 나왔으니까 제주도 배경으로 해서 편안하게 좀 들으시라고. 출연료 얼마 드린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